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차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그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투자다라고 표현한 이 네. 말을 통해서 일본 제철이 미국의 철강 산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철강 산업이라는 게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어쨌든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 또는 뭐 지분 참여 이거는 사실화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죠. 네. 예. 그럼 미국과 일본은 제철 회사에 좀 민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가요?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패권 국가라고 부르는 모든 국가는 철강 산업에 민감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조카가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께 삼촌, 패권 국가는 누가 패권 국가인지 어떻게 판단해요라고 물어보면 야, 우리 한참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국방력도 중요하고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그 정교한 통계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시점에 어느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될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계는 철강 생산 능력이에요. 예, 제조업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제조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기술 역량과도 관련이 큰데요.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게 1850년대에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 능력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단연코 영국이었죠. 왜? 대영제국 시절이니까요. 예. 그런데 영국에서 이거 슬슬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짐작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1850년에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 능력이 제일 좋았는데 1900년이 딱 되니까 예.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영국 더하기 독일을 합친 것만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벌써 이렇게 됐다가 예. 그리고 다시 1914년이 됐더니 그 1900년의 철강 생산 능력에 다시 2배로 점핑이 되고요. 미국이. 예. 그리고 1918년에는 다시 그 2배에서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미국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적어도 경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결국 철강이라는 게 모든 산업의 씨앗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 산업의 쌀이라고 불러요. 산업의 쌀. 예. 예. 그래서 제조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의 캐파를 철강이 결정하는 거고 또 국방력의 가장 첫 단추가 또 철강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가격과 그다음에 수급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야, 그런데 미국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US 스틸을 이제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가장 든든한 우방국인 일본과 거의 합작으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진짜 많은 게 바뀌어가나 보다 또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US 스틸의 위상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네. 일본 제철도 사실 옛날 같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 철강 산업을 또 누가 급성장하고 있는가 했을 때 역시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이라는 게 한동안 이게 뭐 반세기 가까이도 전개될 수 있는 뭐 진짜 용호 쌍박의 어떤 판세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패권 국가의 어떤 기준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철강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의 이 미국과 일본 제철 이 상황이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 점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US 스틸이라는 건 미국 내에서 철강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회사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포스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미국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를 재건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사실은 철강 산업부터 육성을 했습니다. 네. 요걸 먼저 그 설명하면 US 스틸이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아에서 벗어나서 뭐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조국 근대화를 한번 달성해 보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럼 뭐부터 첫 단추를 꿰매야 되느냐 이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할 때 돈도 없고 역량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네. 얻어낸 돈 그게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죠. 대일 청구권. 예.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우리 한국이 다시 마주볼 때가 많은데 우리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이제 화해합시다라고 화해를 할 그 시점에 당연히 우리가 보상금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상금이 규모라는 게 사실 뭐 잘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어떤 수준으로 받더라도 분명 논쟁거리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아니 왜 우리가 일본과 수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수교를 맺었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보상받은 금액의 정확히 50% 이상의 금액을 그 당시 포항제철 건립하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경제만 보고 달려가자라고 선언하기 초입에 그럼 그걸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선택한 게 제철 사업이었다는 거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경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현대화해서 개발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에 야하타 제철소라고 네. 이게 관영 제철소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철 생산 능력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대규모화하는 걸 먼저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US 스틸은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의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을 만든 그 회사들의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게 워낙 한 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엔 미국 의회에서 이거 독과점 이슈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걸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려고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워낙 이게 산업적으로 중요한 거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손대는 것도 실패할 정도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US 스틸이 미국 내에서 철강 산업의 선두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규모면으로 아니죠. 치면. 예. 그거는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와해 뭐 이런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작아진 그런 결과인가요? 그런 노력이 바로 작동해서 작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사실 미국의 제조 역량이 예전 같지 않아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철강을 누가 제일 많이 쓰냐 했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회사들은 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자동차 회사가 철강을 많이 쓰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은 고품질의 철강을 요구해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건자재로 쓰는 철강은 뻘겋게 녹슨 철강도 써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멘트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뭐 이렇게 녹이 쓴 걸 가져왔어. 일단 넣어. 글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올바랐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동차는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부식된 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를 더 엄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각각 그 부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양과 품질이 조금씩 다 그렇죠. 다릅니다. 재료의 성능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좀 뭐 건설 이쪽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더 높게 책정돼 그렇죠. 있다 이렇게 그런 보면 의미예요.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데 쓰이는 이 철강이다 보니 네네. 자동차 회사가 특정 철강 회사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특정 철강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장기적인 관계 설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철강을 발주하냐면 자기만 쓸 철강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부품을 납품할 부품사들 있죠. 네. 그 회사도 철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품 회사들이 필요한 철강까지 통으로 발주를 해요. 그러니까 철강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뭐 방안이겠죠. 그런 것들. 그렇기도 하지만 네. 싸게 사잖아요. 네, 네.
내가 철강을 1,000톤 살려고 하는데 우리 부품사들은 다 합치면 얼마 필요하대? 얘 또 거기도 다 합치니까 1,000톤 필요하대요. 네. 야 그럼 2,000톤 발주하는 게 더 싸지겠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그 부품을 또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또 자신이 생각한 QC에 맞춰서 그 철강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바로 이런 맥락으로 결국 자동차 회사가 특정 철강 회사에게 대규모로 벌크로 장기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철강 회사에게 이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다 발주를 했을까요? 그러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네. 다시 철강 회사의 의뢰 위치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원하지 않겠죠. 네. 그 한 철강 회사가 미국 자동차 회사 모든 곳에다가 다 발주를 받아서 제공해주면 아 우리 포드에게는 얼마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여기 GM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동차 회사마다 특정 철강 회사와 깐부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연대를 맺게 된 거예요. 예, 뭐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드는 직접 철강 회사를 아예 차려버렸어요. 예. 우리 그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정말 절대적인 카네기 때의 그 지위가 점점 유실되는 건 정부가 그 독과점 막기 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요. 시장의 강력한 시장 원리라는 힘, 이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철강 회사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번에 트럼프가 어쨌든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이 초기 때도 그랬고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투자를 한다거나 인수를 하겠다고 시도를 했던 거죠. 네. 처음에는. 근데 그걸 반대해 왔단 말이죠. 근데 예. 이번에는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라도 네. 어쨌든 이 일본 제철이 US 스틸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용인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내에서 자체적인 수요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철강 산업을 예. 지금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조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철강 산업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 기업들이 있는데 그 철강 기업들에게 철 사러 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대부분 그 나라 철강 회사는 그 나라 기업들에게 철강을 납품해 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회사들이 철을 많이 사가느냐?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조선, 선박회사. 예.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전기전자 백색가전도 많이 사갑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이 산업군들 중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조선은 완전히 유실됐죠. 예. 군함 만드는 몇 개 회사 말고는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 좀 좋은 게 있네요. 네. 그건 좀 있네요. 그다음 백색가전은 거의 뭐 또 유명무실 많이 해줬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철강 캐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유실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미중 간의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돼서 전쟁 아닌 전쟁까지 촉발된다고 하면 네. 미국은 군수물자를 단기간에 원활하게 생산도 못해요. 중국은 생산하고도 남을 정도의 철강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든 이 지금 US 스틸을 지금보다 더 규모감 있게 유지해야 되는 게 그 첫 번째 이유고. 예. 그런데 미국 내부만의 수요 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 그때 사실 일본이 먼저 다가간 거예요. 우리가 US 스틸을 통해서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그 철강을 일본 기업들도 쓰겠습니다. 어차피 IRA법, 칩스법 등을 통해서 미국 내로 생산 공장 이전하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일본계 자동차 회사, 일본계 가전 회사들이 필요한 철강을 어디서부턴가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네. US 스틸의 품질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도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 스틸에 우리가 일부 지분 참여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하고 경영도 관여하면서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치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일본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일본이 뭐 돈만 넣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선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봤을 때 그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바이든 때와 이번 트럼프 때의 그 톤앤 매너가 뭐 발언에 대한 톤앤 매너가 좀 달라진 게요. 네. 바이든 때는 그냥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정치적인 구호로 그거만큼은 막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리스를 비롯해서 이 발언을 했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에 얼마 전에 발언한 내용은 네. 투자를 한 거지 인수를 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영권이나 아니면 경영 방침 이런 거에 대해 일부 제약을 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많은 국가가 자국의 건설 산업을, 철강 산업을 네. 자국 기업들을 통해서 계속 철강을 공급받게 하려는 게요.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철강 가격이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 철강을 받아다가 자동차 만들고 그 네. 철강을 받아다가 건설하고 그 철강을 받아다가 백색 가전 만들고 다 하는데 반도체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철강 가격이 만약에 외국 철강 회사로부터 받는다? 그러면 그 외국이라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 방금 제가 열거한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지금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이잖아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해외에 납품하는 철강은 비싸게 팔고 우리 내국 기업에겐 오히려 마진도 마이너스 마진으로 더 싸게 팔자. 그게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진짜 초토화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한 거죠. 예. 그리고 US 스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당연히 걱정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그렇게 가격이라든가 경영권에 대한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못하게 투자를 받은 걸로 내가 정리했다. 이런 논조로 발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관세 발표도 이 철강 산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뭐 시그널이고 노조를 달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맞습니다. 연관돼 있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결국 자국 내에서 철강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생산을 그 여력을 갖춰야 그 다음 제조를 육성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 내가 워낙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가격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국에서 값싼 철강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미국 철강 산업을 잠식해 가고 있고요. 그럼 그거 막으려면 외국산 철강에 관세 부과해서 가격이 싸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 철강 그 기업들은 첨단 공법이라든가 첨단 생산 그 여력을 되게 갖췄어요. 근데 그 US 스틸을 비롯한 미국 철강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 여력이 많이 약화됐죠. 예. 그럼 이것도 어디선거로부터 수혈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뭔가 미국에 투자를 해주시면 우리가 미국 내 수요를 어느 정도 담보해 드리겠다. 이걸 해줘야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질문하시는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철강 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산업의 쌀, 그러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마치 일본 제철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US 스틸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사실은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 이슈화되고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 철강 산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부에서 살펴봤으면 이제는 일본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여쭤볼 거는 일본은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언제 인식했고 어떻게 육성해 왔는지 전반적인 역사를 좀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훑어봐야 될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요. 네. 미국과 일본의 철강 산업의 인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US 스틸에 대해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제철도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일본의 철강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1차 세계대전 기하고 그 직후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일본에서 정말 철강이 부족해서 철기근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야, 국가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 처음 직면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네. 원래 일본은 자체적으로 철강을 많이 생산 안 하고요. 수입을 해서 썼습니다. 예. 주로 어디서 수입을 했느냐? 모든 해외 주요 그 뭐랄까요? 열강 국가들에게 다 철강을 수입해서 썼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네. 영국, 미국, 벨기에 이런 데서 전부 다 철강을 뭐 철강집 만들 줄 아는 국가들에게 전부 다 철강 사도 썼는데 네. 갑자기 그들 국가들이 서로 붙은 거잖아요. 네. 세계대전으로. 그러니 전쟁에 쓸 군수물자 영순위가 사실 철입니다. 그런데 그 철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안 돼 하면서 금수 조치를 내리죠.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수출하던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군납에 전량 쏟아부어야 돼서요.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철 가격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얼마나 천정부지로 뛰었냐 하면요. 일본이 마침 그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인들이 우리 그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권역을 넓혀가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수요, 해운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철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철을 많이 이제 사용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철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일본 내 철에 대해서 필요했던 수요가 1914년도에는 네. 65만 톤이 필요했는데요. 이게 1918년도에는 112만 톤이 필요하게 됐어요. 한 1.7배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 4년 기간 동안 가격이 얼마가 올랐느냐? 10배가 뜁니다. 아. 철 가격이요. 예. 필요한 양은 한 2배가 안 되게 뛰었는데 가격이 10배. 가격이 10배가 뛰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철이 없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필수제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그다음 진행이 안 돼요. 네. 가격이 10배 뛰었는데 그 당시 다른 일본의 물가는 2배 올랐거든요. 근데 다른 거 2배 올랐을 때 철 가격이 10배 올랐다 해서 10배가 더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철 가격이 10배가 뛰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물가가 2배가 더 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이 이 1차 세계대전 때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들, 네. 민간 기업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저희가 웃돈에 웃돈을 드릴 테니까 철을 저희에게 좀 납품해 주세요라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US 스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예. 그때 US 스틸이 일본과 첫 인연을 맺었고요. 그때 미쯔이 물산이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 상사인데요. 미쯔이 물산이 US 스틸에게 강한 강철이죠. 그러니까 강철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 일본 물가가 더더욱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게끔 했던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튼 게 US 스틸에게 철 공급받아서 더 이상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걸 차단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 일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급할 때 그렇죠. 찾았던 회사가 US 스틸인데 예. 지금 이렇게 일본 제철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이유도 어떤 향수 그때의 기억 이런 것들이 좀 되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뭐 연관성이 그런 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카네기를 비롯해서 많은 민간 업자들이 사실 철강 회사를 육성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기업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 웃돈 준다고 하니 웃돈에 웃돈을 준다고 하니 일본에도 팔아. 뭐 연합군에도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팔아 해서 해줬는데 네네. 일본은 그런 정도의 규모감 있는 철강 회사에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 업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순간에 일본은 관주도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야타 제철소라는 걸 관주도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US 스틸 같은 큰 제철 기업을 국가적으로 좀 육성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그걸 만들게 됐고요. 그걸 만들게 됐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철이 부족하니까 진짜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네. 철이 과잉 생산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무기로 막
제조를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탱크 만들겠다, 총 만들겠다, 대포 만들겠다고 해서 생산 캐파를 대거 늘려놨는데 전쟁 끝나니까 그 수요가 확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좀 쓰지 않을까요? 맞죠. 쓰는데 그거는 속도가 전쟁 때처럼 물량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전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폭락하고요. 아, 그러다 보니 연합국에 해당됐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적성국에 해당됐던 국가들도 철 그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설비를 늘려놨는데 팔 데가 없으니 예. 일본까지 와서 옛날처럼 다시 거래하자.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딱 봤더니 야, 얘네가 생산 캐파를 엄청 늘려가지고 가격이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쓰면 그나마 싹을 틔웠던 일본의 철강 산업 자체가 또 예. 와해가 되잖아요. 네. 바로 그런 위기에 생기는 거고요. 또 일본은 세계대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철강 수요가 계속 필요하니까 네. 본인들 내부에서 철강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지원을 많이 했던 게 드디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할 즈음에 세계대전이 끝나니 네. 내부 생산 캐파도 높아졌는데 외부에서도 거의 덤핑된 가격으로 물건이 들어오니 철강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철강 가격이 급락하면서 과잉 경쟁된 그 시점이 네. 어찌 보면 일본의 철강 경쟁력을 가장 급상승시켰던 기회가 돼요. 오, 그래요? 역설적이게. 역설적이에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일본의 군소 철강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담합을 해요.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다 망한다.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네. 민간에는 솔직히 철강을 톤당 얼마에 납품해도 될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다 가격 담합해서 어떤 금액 이하로는 철 납품하지 절대 맙시다. 네. 아유,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철강 가격은 우리의 반절도 안 되는데 그게 될까요? 정부에다 압력 넣어서 네. 해외에서 철강 수입 못하게 막아달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에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지금 철강이 얼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뭐냐? 왜 이런 지저분한 가격 담합하느냐? 네.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카르텔 가격 형성되는 건 일단 와해를 하고요. 예. 그랬더니만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둘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하타 제철소라고 하는 관에서 만든 우리로 따지면 포항제철 같은 겁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도 이 철을 판매할 데가 없으니 도산 직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회사들까지 전부 자기가 납품하려고 해요. 그럼 군소철강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저 큰 회사가 납품하려고 하니 야, 이거 우린 진짜 고사위기다 생각이 드니까 전문화, 특수화해서 우리 다 포기하고 이거만 잘해보자. 예. 우린 요것만 잘해보자.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철강 경쟁력이 예. 아주 희소한 분야까지도 각각 탄탄해지는 형태로 진화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 세분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예,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1920년대 과잉 생산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기술에 더 천착했던 그런 일본의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다시 1930년대가 30년대 되니까 이후에는 네. 이후가 되니까 일본이 그때 만주사변을 비롯해서 직접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 탄탄한 철강 경쟁력을 확보한 걸 바탕으로 전쟁에서도 승전보를 올릴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뭔가 그 뭐 군수물자 공급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두보까지 만들게 된 것이죠. 아, 그러면 정부 주도로 철강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해가지고 민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또 세분화까지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산업군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산업군이지만 정부가 네. 철강 산업만큼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현재 일본의 철강 산업은 어떤 상황이죠? 관과 민간이 같이 꾸려나가는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철강이라는 게 지금까지 일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산업 전반에 그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주 손쉽게 표현드리면
철강 가격만 싸지면 한국산 물건 싸졌네, 일본산 물건 싸졌네, 중국산 물건 싸졌네 소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철강 가격을 우리가 한껏 싸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우리나라 기업만 쓸 철강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국가들까지도 철강을 우리 걸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대규모로 생산 캐파를 늘려서 네. 즉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철강 생산 단가를 엄청 낮추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해외에서는 그 나라의 철강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의 철강 가격을 아주 심할 경우 조정해서 우리 기업이 더 잘 나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지고 선순환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군요. 그게 기업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나라의. 국가의 목적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철강 산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들로 인해서 개인 사기업의 전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뒤에서 딱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 우리 어떤 나라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민간에서 하는 거죠. 시장 원리가 하는 거지 정부는 나서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던 게 대표적인 미국의 기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US 스틸에 대해서는 대통령들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맡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미국은 M&A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놔두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는 거야? 정부가 왜 민간 기업에 M&A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바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US 스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네. 앞으로 국제적인 철강 부분이 5년 동안 엄청난 치킨 게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 마지막 이 치킨 게임에 살아남는 국가들만 네. 자체적인 철강 수급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오늘 제가 말이 좀 우왕좌왕한 면이 있는데 이 철강이라는 게 워낙 입체적이고 복잡하기한 예. 거라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돌아서 설명드리면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리나라 산업의 안전성을 가장 높일 방법은 옆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했을 때, 인도가 경제적으로 부상했을 때,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부상했을 때 그때 그 나라의 건설회사들, 전기전자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아유 우리 포항제철에서 아니면 현대제철에서 엄청 값싸게 대규모로 철강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싼 거 우리 거 갖다 쓰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철강의 가격 수준은 더 낮아지고 예.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철강 가격 수급을 우리가 가격을 막 좀 조정도 심지어 하면서 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예. 결국 우리 거 갖다 써야 되니까요. 네네. 그럼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 백색가전 경쟁력을 더 높이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뻔히 아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국이 관주도로 우리도 포항제철처럼 제철 철강 산업 육성해서 전 세계 철강 캐파를 최대로 놀려놨고요. 인도도 내부의 철강 산업을 그런 이유로 적극 육성했고요. 베트남도 육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또 공통점이 뭐다? 국내 기업들만 우리가 철강 공급할 정도로까지만 생산 캐파를 맞춰가 아니겠죠. 예. 상대방을 좌초시켜야 그 엄청난 권한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철강 회사들이 과잉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잘 돌 때는 그 공장이 좀 도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 과잉 생산 설비를 해놓은 곳에서 경제가 좀 이제 안 돈다. 그러면 하루하루 나가는 고정비가 엄청나겠죠. 예. 지금 중국이 건설 경기를 비롯해서 내수가 옛날만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박 때문에 베트남도 이게 된소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도도 지금 슬슬 뭐 우리가 성장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파란불만 계속 들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아. 자, 그러니 이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이 철강 분야에서 반드시 5년 안에 엄청난 치킨 게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일본 제철이 없어졌다.
그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과 이런 데는 어디서 철을 납품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 회사로부터 납품받는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적 주권은 반은 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제철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US 스틸의 인수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목적이고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세계의 좀 철강 산업의 패권을 쥐고 싶어하는 욕심은 또 그 밑에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지금 뭐 패권까지 노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일단은 유지를 해야 하는 게, 된다. 아, 그런데 일본도 이제 조선업 거의 유실됐죠. 그리고 건설 경기 요즘 좀 좋아졌지만 그동안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네. 자동차 산업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 일본 내에서 과연 철을 어디서 써줄 거냐 고민이 많아요. 그럼 일본의 철강 산업은 현재 조금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어렵습니다. 볼 수 있는 어렵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내부 수요만 가지고는 유지가 힘들고요. 그럼 지금은 철강 산업을 좀 어렵지 않게 꾸려나가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이 치킨 게임이에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중국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버티기고 네. 그 버틴 거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남은 시장까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네. 이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려운데 양쪽 다 제조가 워낙 부실해지고 있으니 야 그럼 너랑 나랑은 좀 합쳐볼까 그걸 한 게 이번에 일본 제철과 US 스틸의 뭐 합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일본 제철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철강 산업을 좀 유지하고 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손경제에서 이제 들었는데 네. 미국 내에서 세 번째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철강 수입하는 국가, 예. 미국이 수입하는. 뭐 캐나다, 멕시코, 한국, 브라질 뭐 이렇게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일본은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일본은 전통적으로 네. 미국에 생산하는 그 철강을 본인들이 직접 여기서 철강을 보낸 것도 있지만 예. 미국 내 제철 회사로부터 일부 조달을 받아왔어요. 네. 그랬던 게 일본의 방식이었는데 예.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 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US 스틸과의 그동안의 인연도 있었고 그냥 아예 한 회사처럼 일본과 미국이 같이 그냥 제철 철강 회사를 운영하자 이런 형태로 들어간 거고요. 아, 우리 한국은 현대제철이 미국 내에 예.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미국의 보호 무역 장벽을 좀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고 네. 철강 산업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당연히 철강 산업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네. 폭등할 수가 있어요. 관세가 없더라도. 예. 예를 들어 철강에 관세 부과해서 폭등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철강 기업들 한두 개가 뭐 이제 옛날만큼 생산을 못 한다. 그럼 가격 훌쩍 오르거든요. 그러면 생산 단가 올라서 가격 오른 거에다가 관세까지 부과되면 야, 이게 뭐 한국 자동차 요즘 왜 이렇게 비싸? 한국 냉장고 세탁기 왜 이렇게 비싸?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도 네. 이 철강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점점 수요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예. 건설 경기 예전 같지 않죠. 그다음에 백색 가전 분야도 중국에 자꾸 밀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 수요를 계속 감당할 거냐. 우리는 든든한 동맹국들과 우방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그 선거도 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 지금 산업의 생태계를 우리 그 리더십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AI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철강 산업이에요. 조금은 멍청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질문을 일단 네. 드려볼게요. 모든 국가가 나서가지고 철강 산업을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규모를 늘리다 보면 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국가, 몇 개의 회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계속 규모를 늘려서 거기서 경쟁을 해보자라는 것 말고 네. 내수 정도를 완벽하게 책임질 만큼의
철강 산업만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아갈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굉장히 멍청한 생각일까요? 어떨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 예, 이미 우리나라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우리나라 철을 썼죠. 그런데 요즘 우리 기업들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수 시장에 중국산 값싼 철강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건축 자재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쓰지도 않았어요, 네. 중국 거. 예. 근데 중국에서 본인들의 유유 설비까지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또 추가로 팔아야 되니 한국에게 시세보다도 더 싸게 어떤 의미에선 손해 보면서도 납품하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싸져 있어요. 예.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저도 남아야 뭔가 직원들 월급이라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넘기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온다라는 걸 앞서 제가 조금 장황할 수는 있지만 일본의 철강 산업의 초기 역사를 쫙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본의 1960년대 마이카 시대 붐 이후에는 말씀도 안 드렸지만 그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한때 철강을 제대로 수급받지 못했던 1차 세계대전 그때 철강 가격 10배 뛰니까 경제가 초토화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 철강 역량을 갖췄더니 그다음에는 철강이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졌는데 그 고비를 또 잘 넘겼더니 그때부터 일본은 자체적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실히 갖고 간 나라가 돼버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열강 국가가 돼버렸고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정도까지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패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재건할 수 있었던 그리고 미국이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일본이 좀 군수물자를 납품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뭐랄까요 군납을 대행해서 정말 빠르게 전후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네. 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본 내수에서 이제 조선업 점점 없어지고 있고 건설 경기도 초고령 사회로 없어지는 상황에서 네. 철강을 놓친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언젠가 꽃피는 봄이 왔을 때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수요를 합쳐봅시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의 대표적인 수요는 자동차 회사인데 거기 항상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철을 수요해 주는 관계니 거기에다가 안정적으로 철 수요를 공급해 주면서 네. 버티기 모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제가 한번 전략을 교수님 대신에 얘기해 볼게요.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이 네. 일본이 어려운 시기에 세분화해서 기술 경쟁력을 갖췄던 것처럼 우리도 좀 구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는데 다른 결론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도 필요하고요. 네, 또 규모의 경제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규모의 경제. 네. 알겠습니다. 싼 게 들어오면 뭐 버틸 수가 없는 건 그렇죠. 사실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철강 산업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